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추진하겠다. 당 차원에서 결의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현실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정치적 어떤 의미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비박계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의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김학용 의원 등이 나서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하고 주도했던 세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친박계와 상당히 이제 멀어지게 됐는데 친박계에 약간의 화해를 하자라는 손짓으로 보입니다. 친박계에 이렇게 손짓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 보수 세력들 중에는 좀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봤는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박근혜로 지칭되는 어떤 좀 그런 세력들은 상당히 좀 소수일 걸로 예상됐는데 지금 해보니까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더군다나 이제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전투적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짜 뉴스 가짜 뉴스 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발적으로도 모금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상당히 활동력과 이런 능력이 좀 뒷받침된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재력이 뒷받침된다고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다 보니까 방법은 친박 세력과 화해. 예. 그중에서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시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모두의 현실성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 석방 추진 결의안이라고 하는 게 결의안 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리고 설사 결의안이 어떻게 해서 석방됐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게 법률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예.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확정된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공천 그래요? 개입한 예. 혐의로,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가 아니라 기결 수용자로 볼 수 있게끔 지금 상고를 하지 않아 상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지금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형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수사 재판 중인 것을 전제로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자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그렇죠. 않을 뿐만 예. 아니라 헌법 가치에도 위반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줄곧 일관되게 주장해온 법치주의, 어떤 사법부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과 모순적인 건데, 왜냐하면 정치권이 이런 촉구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 불구속할 거냐 구속할 거냐, 또는 법원에서 불구속 재판할 거냐 아닐 것이냐는 사실 법원과 그 수사기관의 어떤 권한과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고 대역공격을 당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정치적 선언을 넘어가서 이게 사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지금 사법농단에서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나중에 이 자유한국당이나 또 친박원들 중에서 사면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법적인 요건은 지금 상태 전혀 안 지금은 맞는 이제 거고. 확정이 돼야 사면을 심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안 되는 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재판하는데 수사하는데 몇 년이나 걸렸는데 재판 끝나자마자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역할을 망각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사면권인 거죠. 예. 아까 장영진 기자가 정치적인 의미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친박으로 손을 내미는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무성 의원과 좀 가까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아무래도 가깝게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분이 원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다가 그 뒤에 친박이 됐다가 또 비박이 됐다가 또는 반박이 됐다가 다시 친박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다가 안 돼, 그 과정에서 다시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나마 그 비박 중에서는 친박에서 약간 좀 거부감이 없는 사람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이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혹은 이 친박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 혹은 자신의 측근이 대표나 원내대표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가 좀 친박 세력과 주고받기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의 검찰 수사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 이런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사를 받았죠. 그리고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 불기소 처분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 불기소 처분한 수사 기록은 검찰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 불기소 처분 수사 기록을 하태경 의원께서 이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입수하고 싶었는데 검찰에서 거부한 겁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전부 이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정보 공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한 것이고요. 소송에서 이런 자료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의 어떤 이익보다 불이익보다 어떤 알 권리라든가 어떤 국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공개해도 좋다. 공개해라.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문준용 씨에게도 불리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이 제출한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개해도 좋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남부지검의 발표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장이나 다소 문제가 있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근거를 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예,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그렇다면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했다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좀 밝혀달라는 것이고요. 하태경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 파슨스 스쿨 입학 관련 자료라든지 그 전후로 해서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게 국민의당에서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내용이 조작됐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문준용 씨 문제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정보공개 소송해서 공개하라 이런 판단.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건에 관계돼서 또 해경군 김 씨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고소인 측에서 문준용 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대거 고소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거 사실부터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 부상하는 느낌이에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는 있지만 우리 대리인이 그런 주장을 했고 법률적인 주장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잊혀졌던 문준용 씨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논란이 되고 더군다나 이런 정보공개 청구 판단까지 나오기 때문에 또 세간의 어떤 관심을 집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공개되는 자료 중에 한국고용정보원이 감사를 했던 그 감사 담당자 김모 씨의 진술조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는 중간보고 감사서 작성 경위라든가 그 당시에 직무를 수행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감사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면 수사 기록이 정말 그 개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자료가 된다면 공개를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정보를 공개해서 대중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검사의 불기소 처분도 타당했는지 또는 혹시 이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는 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장만 믿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 자료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정보 공개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뭐 채용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시끄러지면은 뭐 여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특히 이제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 관련해서 이 언급을 한 것은 뭐 겉으로는 어떤 법리적인 주장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청와대에 일정한 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다. 내 아내를 건드리면 네 아들을 건드릴 거다. 뭐 이런 식의 권고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태경 의원이 했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준용 씨와 관련해서 뭔가 있다라고 지금 의혹을 자꾸 제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정쟁거리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끊임없는 연장전인 것 같아요. 사실 2012년에 처음 제기가 됐었죠. 그리고 2017년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나옵니다. 아마 매번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할 때마다 이 문제를 끌고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제 이번쯤엔 이 고리를 좀 끊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뭔가 자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뭐 문제 제기가 끝날 것이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이 불기소 처분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니까 또다시 그럼 특혜가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질까 봐 부가해서 설명하면 예. 그런 근거로 불기소를 내렸지만 또 이런 근거를 대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다소 단정적이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니고 사실에 대한 유포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나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사건을 다루면 사실로 명예훼손을 해야지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는 범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의견이나 평가가 예를 들면 모욕에 이르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 논리 구조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뭔가 정말 있는 것처럼 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왜곡해서는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 듭니다.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런 정도의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뭐 합리적이다. 이 정도 의혹적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혹 제기도 못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정식 정당한, 특혜를 받았다. 네. 이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박원순 그 서울시장 아들 군 문제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오래 갔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서초동에 있어요? 와 보면은요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뭐 저기 커다란 저기 트럭에다가 아들 데려와요 이러고 써보시고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참 답답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자들까지 가서 현장에서 MRI 찍는 걸 다 봤거든요. 예. 기자들이 다 보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거를 그 당시 참가했던 기자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100명 다 본 게 아니지 않느냐. 뭐 몇 명 조금 데리고 가가지고 봐놓고서는 그걸 뭐 다 봤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의혹 제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밝혀지고 명백한 증거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안 믿겠다고 하신 분들은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연예계 얘기해볼까요? 자, 최근 연예계가 비투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크로 씨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빚을 졌는데 이런 문제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뭐 가족 관계 그러니까 이영자 씨는 최근에 오빠 문제로 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인데 큰 논란은 아니 뭐 연좌제도 아닌데 그거를 부모나 혹은 형 뭐 동생이 진 빚을 왜 당사자가 형제 당사자가 갚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도의적으로 갚아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각 건별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빚을 내는데 개입을 했느냐에 좀 차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B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말 억울해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내 돈을 떼어먹고 사기를 치고 간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그 아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저렇게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그러면 되게 불쾌하고 억울한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단순 채무 관계이거나 여전히 분쟁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분쟁이 있는 사실관계에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도 이거를 사기로 몰고 가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연좌제도 없고 뭐 법률적으로 갚을 의무도 하나기 의무가 없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연예인이 가족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연예인 가족이라고 해서 공인과 같은 연예인이 공인이냐 이런 문제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뭐 공인이 범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가족까지 이런 높은 수준의 어떤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요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대중들이 그걸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연예인 가족으로서 후광효과 광고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딸이 뭐 하는 사람이고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이고 내 동생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사업 좀 투자해주면 여러 가지 신뢰관계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연예인을 보면서 그 가족한테도 아주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시작했고 그게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았으면 이게 그 연예인에 대한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같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모르게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나의 도덕적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까지 타격을 입거나 온 가족이 명예손상을 받는 일은 없겠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훨씬 더 확고하게 이 공동체 내에서의 윤리성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정말 잘 살아야겠다. 가족 구성원이 남한테 피해 입히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노력해서 대중들에게 나가는 직업,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연예인일수록 정치인으로서 가족 단도리를 단단히 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처신을 또 어떻게 하냐. 비트 논란 벌어지고 나서 연예인들이 각각 대처 방식으로 박수를 받기도 하고 욕도 그렇죠.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과풀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대중들하고 또 그 피해자들한테 대처를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끼 씨 같은 경우는 빚을 갚았습니다만 그 뭐 1,000만 원 한 달 식대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오히려 비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 중에는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는 이게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죄라고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믿어서 빌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좀 감수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저자세로 나는 잘못한 건 없지만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진솔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뭐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의 억울한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또 직면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간혹 이거를 기화로 조금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보일 경우에는 또 대중들이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정한 수준으로 서로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배려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 더 해볼까요? 사기범의 거액을 송금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지금 외국에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해외에 있는데요. 해외에 있으면서 지금 국내 언론과 좀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단히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은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다 사기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좀 덮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함께 해결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좀 사실 보면 오히려 지금의 처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히려 곤란하게 그렇죠. 만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시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렇게 참 엉성하게 대처를 하셨나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일종의 보이스 피싱에 당한 제대로 거다 걸린 뭐 이렇게 거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거액을 사기 당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또 그 사기꾼 피의자가 자신의 자식들을 또 취업 청탁했고 또 취업시켜줬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산하 공공기관에 압력을 넣었던 넣지 않았느냐라는 혐의로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받고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도 잃고 명예도 잃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원리 원칙과 어떤 적법 절차라든가 그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은 본인에게 해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 경찰에서 뭐 너무 순수한 사람이라 그랬다 하는 건데 그 표현도 경찰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중들한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의적인 어떤 책임에 따른 사과 표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시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한편은 그래 좀 윤장현 시장이 조금 제가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 것이 저도 이렇게 뭐 정치인을 거론하는 그런 분한테 속아가지고 돈을 좀 뜯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보낸다 보니까 엉뚱한 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이게 정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좀 판단해야겠구나. 그 빈자리를 누군가 사기꾼이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한 것인데 사기꾼들이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좀 한편으로 조금 이해도 갔다가
그래도 좀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손정희 변호사는 이런 비슷한 당한 일 없어요? 저는 정치권에서 연락 오는 경우 별로 없고요.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채권자 입장에서 해본 적은 있습니다. 남한테 돈을 빌려줘서 오랫동안 받지 못해서 그 문자로 돈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친하고 네. 믿었던 사람일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채무자들이 요즘에 돈 안 갚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윤장현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처음의 행위 자체는 선의로 해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디 오죽 좀 어려워서 어디 부탁할 데 없으면 나한테 부탁을 했겠느냐. 그렇죠. 또 친분 관계도 있고 전화번호를 아는 사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거 지인의 아들 딸 채용 부탁까지는 거절하는 게 맞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가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하네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속아서.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중앙지검에서 네. 제가 시보를 하는데 중앙지검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10년 전에. 그래서 자기가 검사를 해서 나 지금 검찰청이다. 어디냐. 전화를 저도 뚝 비슷한 전화 끊더라고요. 많이 받았어요. 네. 저는 저 중앙지검 기자실에 있는데 중앙지검 몇 호 검사실인데 뭐 이렇게 한 적도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갈게요. 몇 호실이라고요?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취업 청탁은 그렇게 큰 형량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공천 대가로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이제 문제가 커지게 네,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혐의 사항이 드러난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